전환계 세계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한테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시작한 지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북한에 관한 가장 깊은 정보를 한국의 일반적인 북한 학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자꾸 하셨지만 항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10년 이상 자주 접견했고, 그리고 비밀리에 계셨지만 한국에서 상당히 뭐 10년 이상 계시면서 많은 정보를 또 저한테 전달해주고 가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계셨고요.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했고요. 그 밖에 많은 비밀 자료를 접할 소스를 제가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1999년에 한국 학생운동, 특히 김일성을 따랐던 주사파 전향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베푼 선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1999년 이미 DJ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나? 무기징역 보낼 수 있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한 세대 전체가 영향권에 있는, 뭐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머리 좋은 사람들, 대학생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1980년 대학생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물어보면 이승만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데 그 세대 모두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소위 주사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사파들은 저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제가 수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와 비슷한 일을 할 때 저는 물론 많은 매체에 글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지만은 거의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저는 자맹하는, 영어로 하면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첩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 제가 할 일을 굉장히 좁혀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다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MPK를 만들 때는 그 도태우 선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분이 좀 크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도왔죠. 근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면서 그분이 정치 영역으로 갔고, 그리고 또 현실 영역에 가니까 너무 타협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성형 없이 막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5년 동안 많은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저는 거의 다 말을 해뒀어요. 만에 하나 제가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은 뭐 암살로 죽거나 만약에 유고 사태가 생기면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제가 했던 얘기를 다 들으면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대중이다. 그런 얘기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태의 배후에는 김대중,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이해찬, 백낙청,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재명,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북한의 공작, 중국의 공작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대부분 다 학신범의 일이다. 이런 얘기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부정선거 문제다.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도 제 말을 믿지 않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로 재선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 어떻게 염력으로 알겠습니까? 다 정보로 아는 거거든요. 제가 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했던 것은 다 정보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숨기는 게 가끔 있지만 여러 가지 숨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정복 세력에 대한 자료는 제가 거의 다 좀 숨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소스가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숨기는 거고, 제가 이 카피라이트 없는 것은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것, 그리고 제가 녹음을 갖고 있지만 녹음을 풀지 않는 것, 근데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건 다 당연히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거나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다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제가 당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정선거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한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안 하기 때문에 지난 3년 가까이 계속 좀 화가 안 풀립니다. 특히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새로운 비서실장 물망에 양정철 씨가 올랐을 때 사실 격분했어요. 거기다가 2020년 4월 15일 선거, 부정선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최정묵이다.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최정묵. 근데 그 최정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주 요직이 앉혔어요. 이번에 김건희 명품백 종결 불만, 최정묵 권익위원 사퇴서 제출. 이 사람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연구원 사람이고, 그리고 고한석과 양정철과 함께 전국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빅데이터로 기가 막힌 사람이죠.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라고 하는 이 얘기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이 알면 놀랄 겁니다. 지금 전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작이 너무 쉬워요.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한동훈은 더 심하죠.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 돼서 기껏 한다는 것이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놀랄 놀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다 말했고 글로 썼을 때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말해주면 돌팔매 맞죠? 저한테 위로를 주는 분은 한국인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형세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상성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 세대에 대한 경멸감을 참 이기기 어렵고, 한국 사람들 받아먹기만 하고 누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언제나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그들이 당신들에게 뭘 해줬는지 난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없었어도 제 인생에서 전혀 마이너스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한국 사람들 정말 괴롭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없었으면 전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상, 특히 이 온 인류 한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나마 좀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저렇게 산다. 김일성 민족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김일성 민족하고 한패가 되어서 지금 이분들을 독재자니, 독재자 뜻도 몰라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이 형편없는 세대, 또 그들이 기르고 있는 또 한 세대.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난장판 보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930년대 라팔 렘킨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갈지 다 알았지만 아무 손을 쓸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제노사이드 협약을 만들었던 렘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사파들이 어떻게 해도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너희들이 신주단체처럼 모셨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히틀러급으로 만들겠다. 반인도 범죄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했죠. 지금은 이제는 봐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 머신을 아주 제작을 했는데요. 제 얘기 틀립니까, 이해찬 씨? 증거 갖다 드려요? 오늘 이제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체국 등 공기관 담당 핸디소프트는 왜 어떻게 다산그룹에 넘어갔나? 한국 기업 중에서 다 핸디소프트 정도는 사실은 거의 삼성, LG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웬만한 대기업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한국 IT 벤처 역사의 기념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대기업들도 무너지기도 했죠. 30대 대기업이 늘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핸디소프트만큼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그런 곳은 없어요. 지금 있는 핸디소프트는 이 안영경 대표가 만든 핸디소프트와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맥이 같지만 저는 이 안영경이라는 대단한 사업가이자 IT 전문가가 정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연히 우체국에서 올린 흑백 사진 하나 딱 말고는 이분은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 있습니다. 거의 어떤 분은 이병철급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 핸디소프트가 뺏기는 과정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핸디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우체국이란 말을 앞에 썼던 이유는 핸디소프트와 우체국이 너무 관계가 깊기 때문이겠죠. 일단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의미 있는 거의 저는 단 하나라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평가. 2달 정도 걸려서 내놓았던 이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제가 그 일부를 좀 읽겠습니다.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작년 10월 10일 한 1년 전쯤에 나온 것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이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투표 시스템 1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제 당일에 투표할 때는 이렇게 사인을 하지만 사전 투표할 때는 손으로 사인하는 게 없어요. 이걸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들이대면서 그걸 사인을 안 받거든요. 있을 수 없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흔적을 안 남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 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으며 테스트용 사전 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번에서 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해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킹이 필요가 없어요. 내부자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관위 직원 전체가 범죄자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 중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절대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아주 소수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외부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우체국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우체국이 이 선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굉장히 이제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선관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우체국에 그 들어가서 전산망에서 이 남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가 수령했는지 뭐 집배원이나 이런 정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편지나 뭐 이런 물품을 보내면 소포 같은 거 보내면 이게 지금 어느 우체국에 있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산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지난 2020년 저희는 2020년 선거를 기준으로 부정선거 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그 4.15 총선은 안 들킬 것이다. 이 범죄자들이 이거 안 들킬 것이다 라고 전제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한 게 많아요. 그래서 2020년 4.15가 밝혀지면 나머지는 다 밝혀지기 때문에 저희는 분수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이 총선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4.15 말고도 박지원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4.10도 우편투표 감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감사원에서 뭐 관심을 두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지난 7월 벌써 몇 달 됐는데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4.10에서도 똑같이 이 그 박지원 변호사
등 그 청구인으로 나선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1대 말고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321만 표를 넘는 관내 사전투표 및 거소, 선상투표, 제외투표에서 심각한 범죄가 개입되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선관위에서 발송한 우편 투표수와 배송된 우편 등기 개수 간의 불일치, 우편 등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우체국과 우편 집중국 간의 발송 및 접수 기록상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수의 사례 발생, 우편 투표 접수 및 인계 등 배송 과정 전반에 사각지대 존재, 위조 투표지의 생산 및 배송을 담당하는 범죄 장소 및 범죄자들의 존재, 배송 기록에 대한 전산 조작 및 해킹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그 배송 기록까지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말만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최소 추측이라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전히 이건 추측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대에 대해서 경멸감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늘 이렇게 결심하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제가 참 경멸감을 이기기 힘든 곳이 검찰이에요. 검찰. 참. 저희가 4년 동안 사실 이 해커의 지문도 쓰고, 그 다음에 해커의 지문 발견기도 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중국 공산당의 거의 뭐 낙관이나 다름없는 팔로드 파티가 어떻게 선관위 데이터에서 나오는지도 설명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거의 2억도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거의 뭐 김대경 감독이 건국전쟁 만드느라고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그것까지 해서 4년을 정말 고3처럼 일을 했는데, 이 정도 해주면 선관위가 어떤 조직인지 감을 잡고 검찰이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뭐 양정철, 최정욱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이 정권에서 뭘 하겠나마는, 심지어는 그나마 조금 움직인 국정원장까지 잘라버려요. 국정원장까지 잘라버립니까? 그런 형국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수사관처럼, 검사처럼, 경찰처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서버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우체국에 들어가려면, 우체국 방화벽을 뚫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생각을 굉장히 골똘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제 하나의 가설적인 답변, 그게 바로 핸디소프트에 있다는 거죠. 핸디소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핸디소프트를 만든 안영경 대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렇지만 사진 한 장 찾았는데 제가 보내드려요. 딱 흑백 사진 한 장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얼굴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좋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분 저는 제가 한번 저희 PD한테 보내볼게요. 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 다닐 때 워낙에 또 뛰어난 분이었고, 한국에서 그 그룹웨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단말기가 많은 것들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킹 그룹웨어 하는데 1인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88 올림픽 전산 담당을 했거든요.
굉장한 분이죠. 8688 올림픽도 이분이 없으면 안 되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정보통신, 그래서 단말기 이 네트워킹 전문가다 보니 당연히 통신과 너무 관계가 깊겠죠. 그래서 우체국은 항상 이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본격적으로 기업을 시작한 것은 1991년인데요.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기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표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 올림픽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셨고, 위로 올라와 보세요. 그리고 91년에 이제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위로 좀 올려보시면 99년에 이 91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99년에 드디어 코스닥 상장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하죠. 이 무렵에 우체국 전반적인 전산 시스템을 이 핸디소프트가 맡게 됩니다. 우체국만 맡는 게 아니죠. 워낙에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들, 한국의 전자정부에 있어서 핸디소프트를 빼고 설명할 길은 없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99년에 핸디소프트가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된 이후에 정작 안녕경 대표가 사임을 해버립니다. 이 사임을 하는 시기에,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죠. 정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정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김대중 정부와 함께 정부의 모든 기록물이 이제 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죠. 왜냐하면 누가 되든 어떤 아주 일부는 한국에 숨어 있는 비밀을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정부 기록물의 전산 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 702개 특별시, 강역시 등 전국의 모든 시군구도 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인감증명서 하나도 다, 예전엔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다 호적 찾고 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자정부가 시작될 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핸디소프트고, 특히 2005년에는 핸디소프트가 중앙선관위 기록관리 시스템을 수주합니다. 중앙선관위 기록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2005년이에요. 김대중 때예요. 이미 핸디소프트라는 회사는 이미 너무 중요한 회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권력이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렇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정보 공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돈이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렇게 안 하지만, 비트코인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하지만, 그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도 제가 트럼프는 부정선거 없으면 압승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그 정도 능력은 없거든요. 어쨌든 근데 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은 정보가 있으면 권력을 갖는 것도 쉽고요. 누구 협박하기도 쉽겠죠? 2005년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중앙선관위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대통령 권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08년 제1기 대통령 기록관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핸디소프트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 포털 시스템을 수주하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회사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핸디소프트는 처음부터도, 특히 안녕경 대표 시절부터도 우체국과는 불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우체국이 이분을 상도 주고 받은 상을 이렇게 상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분은 안영경 대표는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있었던 한동대학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줘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학교를 살려준 분이거든요. 안영경 대표의 아버님이 그 이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카이스트 다닐 때도 열심히 과학원 교회를 다녔던 성실한 분이었다고 하거든요. 한동대의 약사를 적어둔 그 갈대상자라는 책, 김명길 총장님의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에 이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미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총장님 네 분과 아주 가깝게 지낸 적이 있었고, 컴퓨터를 다 업그레이드 해줄 뿐만 아니라 교직원 월급을 줄 수 없을 때 학교에 5억 원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금 이 당시가 20년이 더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리고 다른 벤처 기업들도 5천만 원씩을 걷어서 그때 당시 7억 5천을 해서 학교에 기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한동대학에도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2003년에 회사를 나가게 돼요. 물론 지분은 유지했겠지만 회사를 나가게 됐는데, 회사가 이제 갑자기 정권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2008년, 2009년에 정작 회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역대급으로 어이없게 무너진 회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매체에서 핸디소프트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그런 종류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무너지는 스토리는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검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벤처 1세대 핸디소프트의 굴욕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하면 갑자기 원래 회사를 만들었던 안영경 회장이 지분을 32.7%를 팔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지분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그냥 100억, 120억 정도에 팔게 된 거죠. 이게 팔게 된 것이 아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사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분을 산 사람이 나중에 옵티머스 게이트에도 나타나는 이상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걸 사서 경영권을 비밀리에 취하고 나서 갑자기 핸디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자원투자 회사로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경영권을 갖고서 회사 돈을 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사실은 회사 돈 거의 290억 이상 300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훔친 거나 마찬가지죠. 몽골에 있는 구리 강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갑자기 몽골 구리 강산에 투자한다?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돈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상장 폐지가 돼버리는 거죠. 회사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자기 허리를 잘라서 엉뚱한 데 투자를 하는데 자본시장에서 그런 게 어떻게 허용이 됩니까? 당연히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안영경 대표가 지분을 넘겨주는 순간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몽골 광산에 투자한다? 그런 것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유령의 사람들이에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선 회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일단 운만 던져두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찾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갑자기
벤처 1세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던 그룹웨어, 요즘에는 뭐 IoT라고 하는 또 새로운 분야에서 각광받는 핸디소프트가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상장 폐지가 돼버리는 거죠. 엄청난 투자자들에게 배신을 한 거죠. 그것도 이상필이라는 낯선 사람. 이런 것을 무자본 M&A라고 하는데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돈 없이 M&A 하는 건 사기꾼이죠. 무자본 M&A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면 뭐 다 찾아보면 압니다. 살인사건까지 났죠, 나중에. 헤드파워에도 똑같이 방식으로 해먹으려고 하다가 살인사건까지 난 그런 경우인데요. 이상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굴지의 핸디소프트가 사라져버리고 이듬해에 2010년에 상폐가 된 후에 이듬해에 바로 집어먹은 회사가 다산그룹이죠. 남민우 다산회장 뚝심의 소프트웨어 명가 재건 핸디소프트 화려한 부활 코스닥 재입성 성공. 남민우 회장은 너무나 운이 좋아서 그냥 뭐 위기만 처하면 다 나타납니다. 갑자기 지멘스가 하웨이에 투자를 받아서 500억을 주고 그리고 1000억을 주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500억만 달라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지고 다시 회사를 찾고 회사를 찾자마자 핸디소프트를 또 사고 와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엄청난 사옥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옥을 또 엄청난 1000억대의 이득을 얻어서 팔고 그리고 상장 폐지됐던 회사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재상장이 되고 한국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위기만 되면 세금에 가까운 돈들이 날아오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장관급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급이 되니까 뭐 상장 다시 올리는 것 어렵지 않겠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운도 있고. 와 굉장합니다. 제가 질투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지멘스가 하웨이 투자를 받아서 그 1000억을 줍니까? 하웨이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텐센트가 캡스톤 파트너스에 800억이나 주죠. 그리고 그 회사에 엄청난 주식을 갖고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죠. 지금 이 핸디소프트는 마치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아닌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하지만 지분은 여전히 핸디소프트 지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뭐 그 이상한 회사들 다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오상 헬스케어라는 전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사실상 경영권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죠. KN 글로벌 신약 2호 3호 투자 합자 회사가 이 회사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핸디소프트는 여전히 오상계 아니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산 인베스트, 다산 네트워크스 합하면 여전히 14.47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이 정도면 여전히 다산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네, 핸디소프트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핸디소프트가 한국전자투표를 자회사로 만드는 거죠. 핸디소프트, 한국전자투표 자회사. 한국전자투표 자회사로 편입. 전자투표 사업 본격 확대. 그리고 이 한국전자투표는 중앙선관위에
독점 납품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독점 납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연인가요? 우연 아니죠.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저희랑 같이 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한국전자투표 대표는 왜 갑자기 지제식이 됩니까? KT 노조위원장,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선관위 온라인 시스템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일 아니죠? 지금 한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저는 지금 경멸감을 이기기 어렵다 그랬는데요. 나라가 이렇게 돼도 관심들이 없죠. 정말 어두운 시대를 겪게 되는 거죠. 겪으라고 지금 겪어라 이렇게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겪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산 네트워크스는 선관위 관련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심지어는 서버를 관리하는 한큼 MDS조차도 한 건물에 두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우연한 일입니까? 왜 국민의힘은 이런 게 괜찮아요? 한국 언론들은 왜 이런 게 괜찮아요? 다 장악됐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 역대 최약체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을 모르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지금 한국은 명백한 더불어민주당 독재고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북한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장악돼 있고 검찰도 상당히 장악돼 있고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정묵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일 좀 하니까 잘라버리고 지금 한국은 캄캄한 어둠이죠. 제가 가장하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굳이 기껏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도 맞는데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려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죠. 그럼 부정선거 얘기를 해야죠.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하면서 왜 차별금지법 얘기해요?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 그런 상황이에요. 제 얘기 틀리면 나중에 항의하세요. 핸디소프트. 전 가끔 지난 며칠간 내내 안영경 대표를 찾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이라 결혼 전에는 이렇게 누구 소개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어딘가에서 뭐 계속 일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한편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갑자기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한 사건이죠. 한국 IT 역사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고 무슨 몽골 이분은 참 사람 좋게 생겼어요. 무슨 몽골 구리강산 때문에 회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회사를 하필 다산이 주워 먹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상장이 됐고 잘 나갑니다 지금. 심지어 흑자까지 기록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이런 역사들이 있죠. 이것도 다 지나간 얘기들이고 모래성이 됐죠.
제가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누가 그나마 귀담아 들을까? 저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슬퍼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가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슬픕니다.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태들이 있었죠. 뭐 전쟁으로 정리된 때도 있었고, 쿠데타로 정리된 때도 있었고, 기타 등등. 근데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쿠데타나 뭐 이런 거 없이도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다산 네트워크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운이 좋은 거야? 그리고 왜 하웨이와 텐센트는 이 회사만 사랑해? 전초기지겠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로 어떤 분이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불안한 때가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는데 북한에 갖다 주는 것 같더라.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표 한번 다시 볼게요. 저기 핸디소프트는 워낙은 다산 네트워크스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회사였는데 사실 이 다산은 처음부터도 지극히 의심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남민우 회장한테 이승만이에요? 김일성이에요? 물어보면 난 이승만이라고 절대 대답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진한 척하고 IT, 뭐 이공계라고 하지만 순진한 척하면서 나라 팔아먹는 이공계 사람 너무 많잖아요. 원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애국심이 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네트워크 장비 뭐 남북 공동 개발, 다산 네트워크스, 북 프로그래머 20여 명 참여. 아니 이게 통일운동인가요? 지금 최근에 미국 FBI가 북한 해커들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어요. 제가 북한 해커 암호화폐 탈취 경고하면서 뭐 수백억을 걸었던데 138억이네요. 수백억까지는 아니고 138억을 걸었는데 이 임종혁 현상 수배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살았으면 저는 딱 얼굴이 딱 보면 카이스트나 뭐 서울공대나 포항공대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수학 이과 천재로 보여요. 실제로 굉장히 천재랍니다. 근데 이 기사도 그렇고 지금 외국에서 북한 그 해커 다루는 기사를 낼 때 세계 최빈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나오냐, 최정예 해커 부대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라자루스가 성경에 나오는 라자로래요. 참 어이가 없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뛰어난 우리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해킹으로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이 해킹으로 먹고 살기 전에는 마약으로 먹고 산 적도 있었고 위패로도 먹고 산 적이 있었고 기타 등등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먹고 살죠. 항상 저 사진을 올려요. 저 사진 너무 상징적이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깜깜한 땅에 저렇게 이종혁과 같은 저렇게 형형한 젊은이가
기껏 김정은 정권 유지하겠다고 저 좋은 머리로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못지않게 타락해서 마약이든 해킹이든 우습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저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거의 깜깜한 흑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모택동, 스탈린에게 영혼을 판 그 세대가 또 비슷한 한 세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북한에서 빤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빤히 아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빤히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을 몇 번 인터뷰하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월북한 분들이라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 부모님이 제일교포 출신이라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다 거짓말이고 다 전부 다 위장인데도 그냥 인생,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죠.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제일 친한 친구가 너 이런 일을 하려면 공직자인 너는 남편을 위해서 이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저한테 부정선거 맞다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공계 IT 전문가예요. 자기 페이스북에는 맨날 중국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사진 올려요. 나만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고. 한국에 살면서도 더럽게 사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들으면은 제가 너무 지금 이 경멸감을 못 이겨서 너무 헤이즈자가 됐다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제 주변에 좋은 분 너무 많아요. MPK에도 너무 많고. 제가 어제는 집에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좀 좋은 그림을 몇 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들은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들한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세상에서 떠나면은 좀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숨쉬게 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네? 나한테 소중한 걸 좀 선물하고 싶어.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강의를 하면서 저희 법차 자유민주 연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참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훈훈하고 그런 분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정치 영역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 다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인호 대사님을 만났더니 김문수 장관님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전부 사상 검증을 해서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교부든 뭐든 1948년 건국을 지우라고. 1948년 건국을 지은 이유는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서 합법화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반공이 싫다. 이인호 대사님 같은 진보적인 학자도 한국에서 반공은 생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와 싸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이 타락한 국회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인류에 했던 것은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죽인 겁니다. 그 살상의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 저는 북한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겪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제가 보는 시각은 이러다가 한번 겪겠는데? 한국 사람들 벌 받겠다.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요?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솔직히 다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살긴 해야죠.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국회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정리해야 돼요.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린 거 다 사실입니다. 4.15 부정선거. 너무 그건 티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쓸어 담을 수도 없지만, 심지어는 뭐 우체국 그때 정보도 멋대로 해서 성을 뭐 깨씨가 어떻고 뭐 희씨 희한한 성들 막 적어놓고 새씨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후 저들은 우체국 전산 정보를 변조해서 깨씨를 김씨로 바꾸어 놓았다. 증거인멸은 지금도 지속 중이다.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도 다 조용하면 벌이 오겠죠. 벌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무주의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을 동안의 의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좀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게 과연 우연인가? 사진이 있는 그런 신분증을 요하지 않는 모든 주가 민주당이 됐다. 그리고 사진을 요하는 곳은 다 공화당이 됐다. 사진을 요하는데도 민주당이 된 것은 뭐 한두 주가 있지만 너무 작은 주잖아요. 아마 뭐 로드 아일랜드 같은 그런 데 같거든요. 이게 우연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수준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어떻게 하겠지만 저는 한국은
지금 정말 2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이상한 선거제도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전 투표자 수를 비밀로 만들어요? 왜 시민이 감시하려고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왜 법에 있는 사전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그거 못 찍게 합니까? 왜 선거인 명부 통합 명부 만든다고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사인을 안 남기게 합니까?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표를 부풀리겠다. 그런 걸 의심하면 그건 좀 정상성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죠. 지금 한국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징벌받지 않아도 이렇게 소중한 나라를 이렇게 깨부수면 이 땅이 항폐하게 되겠죠.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자꾸 무서운 말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MPK VOA인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이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저희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도 저희는 밝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